자, 그러면 이제 얘기 말고 그 이야기 끝에 보면 교훈이 붙어 있잖아요. 교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거죠. 네, 페루의 이 책 제목이 그쵸. 교훈을 곁들인 옛 이야기잖아요. 이걸 다시 떠올려 보면 페루가 쓴 각 동화마다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교훈들을 적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런 동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의 교훈은 뭐라고 적혀 있었죠? 네, 교훈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풍성한 유산을 즐기는 행운이 크기는 하겠지만 젊은이에게는 자기 재능과 처세술이 품 안에 굴러 들어온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 법이지요. 이게 첫 번째.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밑에 또 다른 교훈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2번째로 교훈은 방앗간 주인의 아들이 아주 초구석으로 공주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요. 공주의 애타는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것은요.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옷과 외모 그리고 싱싱한 젊음이 어느 때나 그렇게 무심한 수단들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라고 적혀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약간 납득할 수 있어. 그렇지. 이게 주어진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가 분발해서 열심히 이제 삶을 꾸려나갔듯이 이런 것들 직접 재능과 이런 처세를 이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 두 번째는 뭐야? 외모. 외모 중요하다. 옷차림. 옷차림 중요하다. 싱싱한 젊음. 싱싱한 젊음이라고 표현돼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2개 다 교훈이라고 읽었는데 둘 다 이게 교훈이 맞는 것인가 라고 네, 물음표를. 책이 써졌을 때가 17세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에서 봤을 때 교훈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가. 이 교훈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교훈을 곁들인 옛 이야기라는 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네. 뭐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경우에 인내심이 중요하다. 빨간 모자 이야기에서는 이때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각각 교훈이 다른데 이 동화의 교훈 특히 또 다른 교훈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거는 진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동화라고 해서 독자들이 어쨌든 어린 친구들일 텐데 너무 현실감 있는 교훈이어가지고 조금 씁쓸한 거예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치면은 빨간 모자 뒤에 써져 있던 교훈 봐봐. 거기는 그 동물 늑대를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동물이긴 동물이지. 네. 안방까지 따라 들어오는 남자들이 다 늑대다. 그 모든 늑대 중 가장 위험한 늑대는 그거다라고 써져 있죠. 애들이 보는 네, 너무 현실감 넘치는 교훈이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약간 더 있는 사람들이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샤르페로는 정말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맞는 것 거겠지, 같아요. 애들에게. 네, 그건 맞는 자기가 것 같은데. 경험했던 이런 인생사에 본인이 깨달은 진리를. 네, 여기 쓰여 있는 교훈들이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은 맞는데. 틀렸다기보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죠. 저는 그래도 동화책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고양이 봐봐. 사실은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훈,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보면은 안 되는 건데 근데 맞아요. 여기서는 그게 사기치는 거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고 걔 처세술과 어떤 그 담대함을 칭찬하는 쪽으로 교훈을 남긴 거 보면 리얼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동화책 앞에도 샤르페로의 동화가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자면 페로 동화가 어린이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현실은 식인기들이 넘나드는 마법 세계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환상의 마법 세계에는 인간의 본질을 더 잘 깨닫게 하는 진실이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는 오히려 어두운 정글 속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페로 동화는
앞으로의 인생과 현실을 살아갈 연습을 잘 하게 해주는 훌륭한 학습서라고 주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납득이 되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현실을 알려주다 보니 그게 애들한테 이게 읽힐만 하냐라고 얘기를 들을 법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다른 내용에 첨가돼서 출판되기도 했다고 하니 뭐 이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약간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네,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 파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예 뇌리에서 지워졌죠. 아마 그 버전은 그림 동화에서 소화한 그 이후 새로의 이 오리지널로 들려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얼한 동화가 더 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인데 정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예쁜 거를 좀 보여주고 모르겠다 사실. 이게 어렵다. 그 당시 어린이와 지금 우리 시대 어린이의 그 범주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나도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해. 어린 마음에 너무 읽다가는 마음 다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찍부터 이렇게 안 알려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와닿지도 않을 것 같고. 청소년기 즈음부터 들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저도 그때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이 정도의 수위라면 나는 이제 청소년 문학도 좀 읽는 편인데 그런 마음 아픈 일들 겪고 하는 그 수준에 나는 요 거기다 수준을 맞춰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동화는 어린 애들이 볼 만한 그러니까 동화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정도면 네, 동화라고 부르기 그래서 제가 거부감이 드나 봐요. 자꾸 동화라고 하니까. 청소년 문학이지 이 정도면 아니 어른 성인 버전이야.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교훈 우리는 뭐 교훈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애들이 받아들일 만한 교훈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봐서 재밌었어요. 맞아.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 이렇게 자세하게는 그냥 어렴풋이만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읽어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사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왜냐면 이 사파가 되게 중요해요.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1862년에 그린 사파를 포함한 페로 동화집이 출간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책이 나온 지 거의 150년 이후였는데 이 당시에 이 사파가 포함된 버전이 출간된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 보셔서 아시겠죠? 네. 이게 눈이 싫어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정말 개성이 강한 사파라서 동화에 들어갈 만한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 페루 동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프랑스 바로크적인 감수성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과장되고 화려한 이미지가 들어간 거나 아니면 이런 비현실적인 마법 세계라든지 좀 기괴한 잔인성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데 이런 거를 되게 잘 살린 거죠. 그 부분을 이게 싹싹 집어내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애들이 보는 동화는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사파를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상투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검열 대상까지 됐던 거죠. 네,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림 보고.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기기도 하고 약간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기괴한 느낌이 너무 확실히 강해서 있죠. 이게 사파로 막 이러면서 저는 재빨리 넘겼어요. 자세히 안 보고. 그랬구나. 나는 약간 이런 그로테스크한 맛이 느껴지는 것들도 내 취향에 들어가거든. 그 팀버튼 감독의 드로잉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것도 나한테 있고 해서 그래서 되게 꼼꼼히 봤는데 되게 예쁜 것도 좋아하는데 무서운 것 잘 못 보잖아. 근데 이런 느낌? 이런 게 약간 가미되는 거는 좋아해. 그래서 총 4개의 사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요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전혀 없구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 나는 첫 번째가 진짜 임팩트가 컸는데 아까 소설 얘기하다가도 얘기했지만 물에 빠진 주인을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양이가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네, 책에 있는데 언뜻 보면 진짜 기괴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공포 만화 작가인 이토 준지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날 정도로 전체적인 그림 무서워. 고양이 표정 봐. 얼마나 음산해. 배경도 그렇고.
근데 멋있어요. 왜냐면 고양이 포즈가 진짜 멋있어요. 그 가슴 딱 벌리고 대담하게 딱 서 있고 소리 지르는 용맹해 보이는 것 그치, 같고 약간 캬옹하는 느낌의 이런 울분짖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옷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기? 네, 망토 같은 망토도 있고 모자도 있고 장화도 장화 멋있지 않아요? 네, 장화 막 무릎 위까지 올려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런 장화가 아니라 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맞아요. 멋있는 장화예요. 좋은 장화 사줬구나. 네. 근데 너무 무서워. 너무 막 진짜 양팔을 엄청 만세하듯이 크게 보여. 횡동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소리 캬! 막 이러면서 지르는 것 같은 표정. 못생겼어. 난 근데 진짜 폭풍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귀여운 거는 거기 그거 있잖아요. 가슴팍에 큰 벨트 찼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건 뭡니까? 생지. 비상식량이에요 그거. 생지. 가슴에 그 주머니 있는데 거기 달려있어요. 그리고 벨트에도 달려있고. 깨알같이 그런 거 살리는 게 너무 디테일이 좋았고. 근데 저 방금 발견했는데 물에 빠진 주인이 있네. 보이죠? 어때?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옆을 흘끗 보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잘생겼다고 소설에서 묘사가 돼 있잖아요. 네. 안 잘생겼어요. 내가 보기엔 골룸이야. 싱싱한 젊음 없어요. 없어. 봐봐. 진짜 골룸. 그 골룸이 반지장을 보면 물 안에서 이제 동굴 안에서 옆에 흘끗 쳐다보는 딱 그 포즈. 그 포즈도 똑같아. 그래서 정말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거는 사실 그 막내 아들 뒤에 그 음산하게 쳐다보는. 저는 이거는 지금 봤고 고양이만 그때는 봤는데 빨리 넘겼구나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본인 취향은 아니에요. 네, 제 취향은 아니어서 사파를 왜 이렇게 그렸지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충격적인데 당대에는 그러니까. 어쨌을 거야. 그래서 방 못 봤었는데 와 막내 아들 정말 충격이다. 첫 번째 사파는 꼭 다들 한번 보시길. 이게 진짜 보여드리고 인터넷에 싶네요.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사파는 이것도 귀엽긴 한데 무섭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고양이가 협박한 다음에 들판에서 일하던 많은 농부들이 이제 90도로 이제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장면이잖아요. 고양이 완전 대장. 이거는 뭐 그림 스타일은 여전히 비슷한데 그래도 뭐 무서운 느낌은 아니고 아니지. 사람들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웃기고 네, 좀 덜해요. 첫 번째 사파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도 첫 번째만큼 임팩트는 없어요. 뭐 고양이가 이제 식인기의 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식인기한테 변신해달라고 공손히 부탁하는 장면들이라서 그래서 첫 번째 게 진짜 임팩트가 세죠. 저 그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 테이스트가 확실히 놀랍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한번 들려주실래요? 총평.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단 고양이가 그려진 모습은 마음에 들고 되게 능동적, 용감하고 똑똑하고 기지도 있고 저는 부지런한 것도 좋아요. 그런 뭔가 똑똑하고 왜 천재는 게으르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똑똑한데도 부지런해서 뭔가를 다 이뤄내는 그런 모습은 그 캐릭터는 정말 좋은데 교훈이 아무래도 저는 좀 찝찝한 것 같아요. 뭐 물론 굳이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예요? 교훈?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정도까지만. 성실. 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뭐 유산을 그냥 즐기기에 바쁘지 말고 처세술이나 나의 능력을 좀 더 갈고 닦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정도의 교훈까지면 그래도 동화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일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그것도 그래?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 맞아요. 아까도 맞다 그랬잖아.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뭐 어쨌든 자기 관리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게 동화라는 장르에 이걸 굳이 넣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거부감이 자꾸 드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마냥 좋진 않다 저는. 네. 저는 짧고 굵게 고양이 만세. 그거는 맞아. 네. 간만에 고양이의 활약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책 다 보면 작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고양이가 중심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고 고양이가 이렇게 능동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다니 처음이네요. 그렇죠. 모처럼 고양이 홀릭, 고양이 막 덕질하면서 고양이 역시 고양이가 최고지 하하거리면서 읽는 거. 그래서 신났던 거지. 그래서 신났구나. 근데 저는 그런 면은 좋은데 사파 때문에 마이너스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사파가 약간 정말 동화처럼 귀엽게 예쁘게 들어갔으면 저도 완전 홀릭해서 봤을 텐데
이거 제가 들고 온 거, 이것도 다른.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다른 것도 한번 사봤어요. 네. 근데 다른 책에는 고양이가 진짜 그냥 귀여워. 그냥 애들이 보는 딱 그 동화 스타일 일러스트인데 나는 이게 별로더라고. 아, 그래요? 이건 뭐야? 너무 특색이 없나? 너무 동화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할 때는 동화라는 걸 감안하고 네. 그래도 고양이가 들어갔으니까 유명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다뤄봐야지 생각했던 건데 막상 읽어보니까 내 취향에 맞는 거지. 그래서 의외의 면이 돼서 좋았던 건데 거기에 나는 일러스트도 한몫했거든. 근데 이런 느낌의 동화면 그래서 각색된 버전이 그만큼 많은 거지. 대단한 거죠. 이 이야기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까지 각색이 되니까. 반전 매력이 있는 동화예요. 맞아요. 반전 매력.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 장화시는 고양이랑 연결해서 볼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있어요. 차이콥스키가 클래식 작곡가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페루의 동화를 바탕으로 만든 발레가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네. 거기 보면 산막에 결혼식에서 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여럿이 등장해서 춤춰주는 장면이 있어요. 축하해 주려고. 네네. 근데 빨간 모자도 나오고 심지어 늑대랑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장화시는 고양이도 나오는데요. 네. 그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짧은 곡이 발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화시는 고양이를 찰콥스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색다르네요. 재밌죠? 네. 깜지 씨는 뭐 찾으신 거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연결해서 다뤄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네. 있죠. 네, 그래서 그 개, 눈 큰 애. 네, 이거 되게 유명하죠. 슈렉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완전 신스틸러였죠. 맞아요. 네, 그 장면들 모두들 많이 아실 건데 그 고양이가 주인공이 돼서 새롭게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고 그 장화시는 고양이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호에 그거 보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다양한 장르를 다 다뤄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안 했으니까 네네 연결해서 같이 보면 약간 특집 느낌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걸 같이 보는 걸로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에 저희는 장편 애니메이션 어디서 나온 거죠? 드림웍스에서 나왔고 2012년이었나?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장화시는 고양이 같이 보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재밌었어요. 일단 얇아서 좋았다. 네, 부담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 다시 뵐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